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배종배입니다. 생각의 배신,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의 저자이기도 하고, 무기력, 생각과잉, 중독 등 현대인들의 마음을 소진시키는 요인들을 뇌과학적인 시선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다들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굉장히 유용한 부분도 많습니다. 필요할 때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의 효율을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불편감을 경험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중독, 나는 왜 멈출 수 없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잠깐 스마트폰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1시간이 지났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잠깐 스마트폰을 봤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라고 해서 매년 청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익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결과를 분석을 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평일에는 4.7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6.6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런 시간을 듣고 나서 예상했었던 정도일까요? 아니면은 예상보다 더 많은 정도였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정말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혹은 또 친구들과 재밌게 놀아야 할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외에 성인은 어떨까요?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20에서 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청소년과 비슷하게 한 55.6%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 결과는 이와 같은 측정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과소 측정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의 양밍대학교에서는 79명의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객관적으로 측정한 시간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본인들이 20시간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용 시간은 약 30시간에 달했습니다. 결국 실제보다 30%를 적게 사용한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이와 같은 결과를 봤을 때 앞서 보고한 자기 보고식,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보다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아주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보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멈출 수가 없을까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은 어떤 만족감을 주는 보상 물질이라고 오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파민은 어떤 즐거운 경험 자체에서 오는 것보다는 무엇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는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 오른쪽에는 나무에 달린 바나나를 보고 있는 원숭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맛있는 거를 먹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맛있는 바나나를 먹을 때보다 이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도파민이 더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는 원숭이에게 벨 소리를 들려주면서 착즙 주스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벨 소리를 들려주기만 해도 이런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었고 착즙 주스를 마실 때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파민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비된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뇌 복즉 피계 영역에서 올라오는 도파민 신경은 우리 뇌의 다양한 부위로 어떻게 보면 가지를 뻗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대뇌 피질의 활성화를 유발을 하고 첫 번째 각성도를 올리게 되고 두 번째 주의력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의욕과 활력을 높아지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도파민의 분비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고 집중할 힘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때만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보상이 있을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 보상의 결과에 따라서 도파민은 다르게 분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있는 피자를 기대를 하면서 주문을 했고 이것을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대한 만큼 맛있다 그러면 사실 도파민은 분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피자가 맛있다. 이때는 이제 도파민이 상승을 하고 오히려 처음부터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을 때 이때 도파민은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맛이 없다 그러면 도파민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죠. 이와 같은 어떤 보상이 있을 때 도파민 분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 행동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습관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도파민은 어떤 내가 기대감이 있을 때 이런 보상을 일으킬 확률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더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데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이런 도파민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 들 때입니다.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린다든지 혹은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연락이 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스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재밌는 것을 굳이 보지 않아도 뭔가를 계속 스크롤링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도파민을 분비를 시키게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을 보고 나서 예상보다 큰 즐거움을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가 생각보다 많다. 댓글이 재밌다 혹은 기대 이상의 재밌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또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서 이런 행동을 더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스마트폰은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도파민 시스템을 계속 자극해주는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이 워낙 쉽고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스탠퍼드 대학교 애나 램키라는 교수님은 이런 스마트폰은 인터넷에 연결된 세대에게 디지털 도파민을 하루 24시간씩 일주일 내내 공급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도파민 시스템을 쉽게 자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런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우리 자연스러운 도파민 분비와 다른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라드바우트 대학교에서는 건강한 성인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10일 동안 얼마큼 사용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F도파 펫이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도파민의 합성 능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의 경우에는 이런 SNS를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Y축에서는 도파민을 얼마나 합성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빨간 점들이 각각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SNS를 사용을 많이 하는 그룹일수록 이런 도파민 합성이 저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합성되는 사람과 가장 적게 합성되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한 3분의 1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사용 비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보면 도파민 합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런 도파민의 합성뿐만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중독 연구들을 보면은 알코올, 코카인, 게임 중독의 경우에는 도파민이 이렇게 계속 많이 분비가 되다 보면은 도파민이 붙어서 영향을 받는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에서는 세 개의 도파민 수용체가 같은 모양이었다고 하면은 오른쪽에는 하나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처럼 도파민 수용체에 어떻게 보면은 모양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같은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도 이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스마트폰 사용과 도파민 수용체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기는 하지만, 과거에 이런 중독 관련 연구를 고려를 한다면은 충분히 스마트폰 역시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은 지속적으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저하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자연적인 자극들에서 우리가 도파민 합성이 그리고 도파민 분비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계속 노출이 되면은 일상적인 대화 혹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할 때만 이런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더욱더 스마트폰을 찾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왼쪽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없기 전에 우리 도파민 분비입니다. 운동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을 때 어느 정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 것이 스마트폰이 없기 전에 우리의 뇌라고 한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이 나타난 순간 스마트폰을 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 스마트폰이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정상적으로 도파민 분비를 야기하는 이런 운동이나 대화나 어떻게 보면 독서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계속 스마트폰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우리의 잘못만은 아니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기업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더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먼저 이런 뇌과학적 지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서 보내도록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하고, 최근에는 AI의 발달로 인해서 맞춤식으로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관심보다는 무엇에 시간을 보낼지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컨텐츠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뇌과학적 설계, AI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서 얻게 된 수익들이 사실 수십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이런
뇌과학적인 설계와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중독성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적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고 암으로써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뇌를 자극하는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 중독은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파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파민은 사실 무한하게 합성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컵에 이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이 물질을 분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각성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도파민이 오른쪽에 있는 깨진 컵과 같이 조금씩 흘러내려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 도파민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파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로 하루 종일 졸립다든지 공부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든지 무기력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리야드 대학에서는 성인 2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과 그 사람의 인지 기능의 관계를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2시간 미만을 사용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은 여가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에서는 중학교 1학년 2,590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독서, 친구와 노는 거, 동아리 활동, 운동 및 신체 활동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가 시간의 감소는 주관적인 행복감의 저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독서, 운동, 대화는 우리 뇌에 긍정적인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는 어휘력, 기억력, 여러 다양한 인지 영역을 회복시키고 좋아지게 만들고 운동의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뇌 구조의 물리적 부피를 증가시키고 BDNF와 같이 우리 신경세포의 연결, 성장, 회복을 담당하는 인자를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대화의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고 옥시토신과 같은 신뢰 호르몬을 높여가지고 우리의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은 결과적으로 우리 뇌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을 줄이게 되고 이런 것들에 보내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스마트폰 사용과 관계입니다. 하이라이트라는 잡지에서 우리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62%의 아동이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죠. 실제로 우리 어른들도 부모가 봤을 때도 68%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끔 혹은 자주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떤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계를 통해서 애착 형성이 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오는 긍정적인 영향들 역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여가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이런 소중한 관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과 우울증과의 관계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도표의 X축에는 스마트폰 중에 SNS 사용 시간, Y축에는 우울증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 있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다른데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스마트폰 사용,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울증이 있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특히 남자아이들보단 여자아이들이 이런 SNS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4시간을 넘어가면은 이런 우울 증상이 있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결과를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우울한 게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또 시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청소년 약 12,000명을 분석을 하였고 3년 동안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스마트폰의 사용량 그리고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을 하고 3년 뒤에 동일한 거를 측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군에서 3년 뒤에 우울 증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국 스마트폰 사용량을 보면은 이런 나중에 이제 우울해질지 여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우울증은 스마트폰 사용량을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증의 원인이고 그리고 우울증은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은 이런 우울증 외에도 다양한 정신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 그룹일수록 이런 수면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자살 계획과 같은 빈도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봤을 때 4시간 이상 사용한 그룹에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줄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나 렘키 교수는 스마트폰과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금단 증상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안, 과민성, 불면증, 불쾌감과 같은 이런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이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럼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감정 보상 회로와 집행기능 회로가 서로 적절히 역할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정 보상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정 등을 통해서 도전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집행기능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충동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적절히 균형을 잡힌 상태이면은 우리가 좋은데 때로는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감정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고 집행기능 회로는 억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쉽게 됩니다. 피로, 수면 부족, 우울증, ADHD와 같은 질환들은 집행기능 회로의 기능을 저하를 시켜서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불안장애와 같은 경우에는 감정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스마트폰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할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더 스마트폰에 끌리기 쉬운데요. 이것은 이런 감정 보상 회로의 활성화, 집행기능 회로의 억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 가지 시스템이 불균형한 시기가 있는데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감정 보상 회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성숙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인 활동을 즐기게 되는데요. 반대로 충동을 조절하는 집행기능 회로는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후반까지 천천히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회로가 불균형이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런 중독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은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약은 청소년기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굉장히 보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실제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잘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독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취약한 군은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이 많을 때는 이런 스마트폰을 보면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데요. 중국 장시성 5개 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했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반복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책 중에 하나인 생각의 배신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루게 됐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런 중독에 취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다양한 실천법들을 실천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중독에 취약하신 분이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력할 때는 집중도 안 되고 기력도 안 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은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집중도 되고 기력도 늘어나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많이들 이런 자극적인 것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네 라고 착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력한 사람들 역시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책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기력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무기력을 잘 치료를 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실천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독일 파더보른 대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보고 집중력 과제를 수행한 그룹과 스마트폰이 안 보이는 상태, 다른 장소에 두었다든지 혹은 가방 안에 두었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집중력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 두 군의 집중력 정도를 비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책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런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거 혹은 꼭 필요하지 않다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의력 집중력을 향상을 시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을 두는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게 쉽고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두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리거나 스마트폰 생각이 나더라도 그 장소까지 가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고 번거로워지게 되는데 이런 귀찮음, 번거로움 자체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
충동적 그리고 습관적인 확인 행동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정 내에서 폰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리고 갤럭시와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디지털 웰빙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스크린을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지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시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직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 한번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에 도전을 해봤는데, 일주일 평균 사용 시간이 하루에 41분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대비해서 한 어떻게 보면 반절 정도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 역시 주의력이 높아짐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가장 큰 이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된다든지, 가족들에게 말을 건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관계에서의 이런 상호작용들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상호작용들은 더 긍정적인 감정들을 유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도 한번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SNS는 컴퓨터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가 있다 보면 계속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글의 반응이 어떨지, 혹은 새로운 게 올라오지 않았을지 궁금하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확인하지 않자고 하니 뭔가 내가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과의 이런 관계 인터랙션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SNS는 좀 컴퓨터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켜야 되기 때문에 접속 장벽이 생겨서 충동적인 사용이 줄어들게 되고, 알림으로 인한 주의 분산이 줄어들고 SNS 사용 시간이 자연스럽게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소중한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이런 충동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이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해야 될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가 처음 나왔을 때 담배가 위험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담배를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제도가 생기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담배에 계속 노출이 되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과잉 사용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이 계속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것도 청소년들에서 제도화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인 우리들이 사실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가지 권고안을 제안을 했는데,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금지할 거, 16세 이전에는 SNS를 금지하는 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거, 이런 온라인 활동 대신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활동들, 놀이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거, 이런 4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이와 같은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소중한 아이들을 잘 보호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요약 슬라이드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파민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취약합니다. 스마트폰의 과잉 사용은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상적인 자극에서는 도파민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가 시간을 줄이고 우울, 불면 등의 정신과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그리고 생각이 많은 분들, 무기력한 분들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 왜 나는 멈출 수 없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부디 이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부분들 질문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지님의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프로피온은 높은 발작률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서방현제제 출시 후 발작률은 다른 항우울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임상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부프로피온의 발작 부작용은 임상 현장에서 꽤 많은지 아니면 극히 드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프로피온의 의존성 유무는 의견이 꽤 갈리는 것 같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와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프로피온이 처음 나왔을 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런 발작, 간질 등이 보고가 돼가지고 이런 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위험성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용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적은 용량일수록 위험성은 줄어들고 고용량일수록 이제 위험성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저용량인 150ml 정도에서는 그런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150 위의 용량 300ml에서는 이런 증상, 어떻게 보면 잠깐 일시적으로 의식 소실을 한다든지 깜빡하고 이렇게 멍한 증상들이 사실 경험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용량에 따라서 이런 위험성이 달라진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프로피온을 고용량 사용할 때는 꼭 어렸을 때 이런 간질 경험이나 발작 경험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질이나 발작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용을 어떻게 보면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프로피온의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 약물 중에서는 의존성은 크게 높지 않은 약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면제,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불안감을 줄여주고 그리고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존이나 내성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요. 부프로피온은 그에 비해서 아주 막 즉각적인 효과가 있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감량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금단 증상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용량을 드시다 끊는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저용량으로 천천히 줄여가지고 감량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환님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하면서 도파민에 오래 노출이 되면은 도파민 자체에 점점 무뎌지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처럼 합성 능력이 떨어져서 점점 도파민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인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연구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과 합성 능력 떨어지는 것은 연구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속적인 연구는 필요하겠지만 근거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중독 연구들에서 이런 도파민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논문을 검색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사용과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도파민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런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함께 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이 저하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권희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폰을 배터리를 많이 쓰다 보니 폰을 줄이고 싶은데 이거의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폰을 잘 때는 와이파이를 꺼놓는 습관이 있는데 폰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 제안드린 방법들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은 수많은 투자 금액을 통해 가지고 AI 알고리즘을 발달시키고 우리를 더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모니터링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희님도 한번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또 이제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시면은 이 영상에 댓글을 통해서도 남겨주셔도 많은 분들이 이를 보고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다은님 질문 주셨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말씀 주셨고, 활동이나 취미 있다면 해볼까도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떤 걸 추천하시는지. 네, 스마트폰이 우리의 여가 시간을 많이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도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은님의 고민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나한테 맞는 활동이나 취미는 다르겠지만 제가 한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얼마큼 행복하는지를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베스트 5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나눌 때, 두 번째는 운동할 때, 세 번째는 대화를 할 때, 네 번째는 놀 때, 다섯 번째는 음악을 들을 때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행복한 순간은 다 다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쓸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실제 그 해당 연구에서는 굉장히 순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복한지를 알아보고 경험해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행복했었던 행동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행동들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니마니님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자려고 누워서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돌아 누워 자기도 하고 눈이 뻑뻑해질 때까지 잠이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폰을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진료실에서 얘기를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경험하신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줄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이제 스마트폰을 하면서 잠드는 게 나의 잠의 루틴이 되어버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하면은 더 각성이 되고, 그동안 안 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동안 미뤄뒀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재경험돼서 힘들다 이야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습관 형성이 되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잠들기 2,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더 이상 보시지 않고 한 2, 30분간은 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칭이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캐모마일 차를 마신다든지 뭐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스마트폰을 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동안에 안 떠오르던 생각들이 떠올라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방법들의 효율성이 점점 증가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외적 자극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미루고 혹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행동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을 조절하는 힘을 키우고 감정을 수용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요인, 스마트폰에 의지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힘을 힘들지만 잘 안 되지만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현님 질문 주셨습니다. 선생님, 스마트폰 사용만 줄이면 도파민 시스템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고쳐지지 않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고쳐지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스마트폰보다 훨씬 중독성이 높은 마약 같은 물질을 사용을 하면은 이런 도파민 시스템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그런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가 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마약 물질에 비해서는 이런 도파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을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파민 시스템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만을 바탕으로 해도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게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고 무기력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생각하고 스마트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과잉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수도 있고,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지금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군들, 청소년, 이런 아프거나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은 강연이지만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여러 좋은 질문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